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990년 스탠퍼드 대학에서 간단한 놀이를 이용한 연구가 심리학 박사학위 논문이 됐습니다. 사람들한테 각각 음악을 들려주면서 그 리듬에 맞춰 테이블을 두드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두드리는 소리만 듣고 그게 어떤 노래인지 맞히도록 한 거죠. 노래는 생일 축하곡이나 미국 국가처럼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노래였습니다. 리듬만 들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맞힐 확률은 2.5%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들으면서 그 리듬대로 두드린 사람들은 상대방이 정답을 맞힐 확률이 50% 이를 거라고 짐작했다고 하네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노래를 어떻게 모를 수 있지? 이 노래도 몰라? 바보 아니야? 음악을 들으면서 테이블을 두드린 사람들은 맞은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단순한 타격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를 두고 지식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한 번 정보를 알게 되면 알지 못한다는 느낌을 더는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어려운 용어를 쓰면서 설명할 때 일반인들은 그걸 알아듣기 어렵다는 걸 간과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경제방송은 늘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식의 저주에 빠지면 결국 그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도 전달받는 사람도 모두가 손해니까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4월 7일 활기찬 한 주의 시작. 김재은 님도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듣고 배웁니다. 행복한 한 주의 시작을 함께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4774님이 사이드카 임박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 우리 증시 오늘 엄청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 후반에 또 나스닥이 거의 6% 가까이 폭락한 영향 주말을 좀 끼고 받고 있습니다만 코스피가 현재 4.7% 급락한 2350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3.3% 빠진 664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4.7%, 3.4% 급락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폭락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지는 않은데 그 정도로 좀 붙여도 될 수 있는 그런 하루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번 주에 잠정 실적 발표하는 삼성전자마저도 4.1% 급락하고 있고요. 5만 3천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총 2위인 SK하이닉스가 지난주에도 많이 빠졌는데 오늘도 6% 이상 급락하고 있고 시총 상위 대부분 종목들이 4, 5%씩은 빠지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지금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오르는 게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지? 지금 제가 한 40위까지, 50위 내에서는 못 찾았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시총 1위 알테오젠이 6% 이상 급락하는 걸 비롯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급락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반대로 또 치솟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그 탄핵 심판 이후에 좀 1,430원대까지 지난주 후반에 빠졌었는데 지금은 1,465원까지 다시 원화는 약세, 원달러 환율은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 2부에 홍춘욱 박사와 함께 증시 또 금융시장 같이 입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상식 퀴즈도 알려드려야죠. 여러분께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에는 커피 쿠폰을 20분께 드립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자, 나갑니다. 나라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공약이 현실화되면서 지금 기업들이 비상에 걸렸죠. 그리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급락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 25%인데 이 나라에 46%를 부과한 것도 우리에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요.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미국에다 파는 제품의 상당 부분을 이 나라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46%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나라. 힌트를 드리자면 미국과 전쟁을 벌이기도 했던 나라죠. 여기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참전을 하기도 했었고요. 세 글자 나라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는 추첨을 통해서
매일 20분께 커피 쿠폰을 쏩니다. KBS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은 강영현 기자는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부동산 정책이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먼저 전해드리고요. 다음은 배달 관련 소식인데 공공 배달 통합 사이트가 생겼다는 소식 그리고 배달 앱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뉴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환주 기자는요. 네, 이번 경북 산불로 인해서 과일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또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주도의 노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 우선은 이 부동산 관련 정책이 또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재건축 시장부터 한번 볼까요? 네, 재건축 시장은 일단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을 추진했었는데 이것이 동력을 잃을 것이란 예상 때문입니다. 이제 재건축 특례법 이제 제정안은 기본 계획 그리고 정비 계획을 그동안은 따로따로 했는데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 그리고 역세권 용적률을 1.3배로 높여주고 또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 그리고 2주 전에 철거심의 허용을 통해서 인허가 과정을 관리하는 그 과정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재건축 등의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높여서 수도권 공급을 확대하고 또 동시에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했던 건데 네. 이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를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혜택을 보는 게 주로 서울 수도권이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 특혜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이나 세입자의 거주권 보호도 주장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난해 88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법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더더욱 처리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 하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도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이 제도가 뭐냐 하면 다 아시겠지만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천만 원을 넘을 때에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인데요. 이게 재건축 사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혀왔거든요. 네. 그래서 2006년에 도입은 됐지만 그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시행이 유예되다가 지난해 3월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완화하는 법을 개정해서 다시 시행 중인데 네. 이 역시도 이제 지난 88 부동산 대책에서 폐지를 공식화했었는데요. 역시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재건축 시장에 조금 안개가 일단은 낀 상황. 그리고 서울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다시 확대됐잖아요. 그게 네. 벌써 한 보름 정도 지난 것 같고 네. 그 이후의 거래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은 강남 상구 그리고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게 지난 3월 24일이었는데요. 이후에 현재까지 서울시 전체 매매 신고 건수가 629건이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 강남 상구 그리고 용산구 등 4개 구에서 거래 신고된 건수가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확대 지정을 한 이후에 그 확대 지정을 한 대상 구역 그 구에서는 네. 거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남구가 8건 그리고 송파구가 1건이었고 서초구와 용산구는 2주 동안 거래 신고 건수가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실제 거래는 됐지만 미신고된 건들도 아직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한 달 정도 시간을 봐야 되니까요. 예. 하지만 그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 전과 비교하면은 매수세가 확연히 꺾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세입자가 있다면은 집을 팔 수가 없고 또 다주택 기존 주택 매매 방식 같은 허가 기준이 아직 모호한 게 많거든요. 뭐 구별로 뭐 어떤 구는 3개월, 어떤 구는 6개월, 뭐 1년까지 봐주는 구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아서 당장은 거래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또 아파트 직거래도 줄고 있다고요? 네, 올해 들어서 집값이 오르면서 직거래 비중이 감소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직거래는 부동산
그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계약 당사자들끼리 사고 파는 건데요. 뭐 일반적으로 중개 수수료를 아끼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증여성 저가양도 목적의 직거래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상속세 증여세법에서는 신고가액이 최근 3개월 내에 거래된 실거래값보다 30% 낮은 금액 그리고 3억 원 가운데 적은 금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정상거래로 간주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때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가 상속 증여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주로 집값이 약세일 때 증여성 저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집값 하락기에는 아무래도 시세보다 싼 급매물 거래가 많아서 양도 가격을 낮추기에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실제로 국토부 분석 결과를 보면은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집값이 하락했던 지난해 4분기에는 서울 아파트의 직거래 비중이 평균 7%였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강세를 보였던 지난해 3분기 직거래 비중이 3%였던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건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금리나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등의 이슈로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면서 직거래 비중도 떨어져서 평균 2.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은 더 힘든 거죠. 거래도 줄어들고 그나마 있는 것도 직거래를 하고. 근데 다만 이것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직거래 비중이 또 줄기도 하고요. 이환주 기자에게 갑니다. 그 산불이 너무 크게 났었는데 그 영향 때문에 과일 가격도 변동이 클 거라고요. 네, 우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네. 올해 사과 재배 면적이 1년 전보다 한 1% 정도 줄어들 예정입니다. 또 배, 단감, 감귤 등도 올해 1%에서 2% 정도 재배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문제는 이 해당 전망치가 산불이 발생하기 전에 작성이 됐다는 겁니다. 이번에 산불이 났던 경북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은 사과 생산의 중심지로 이 경북도 내 사과 재배 면적의 20%를 차지하는데요. 네. 이 경북도는 피해 면적이 전체 사과 재배지의 9%에 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향후에 사과 생산이 줄어들고요. 추석을 전후해서 사과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또 설령 산불을 피했더라고 하더라도 과수 농가가 뜨거운 열기 등으로 인해서 꽃이 제대로 피지 못하면 사과 생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미 사과 가격은 작년보다 한 15% 정도 올랐고요. 배도 20%가량 올랐는데요. 이 사과나 배는 명절 수요가 몰리는 대표 품목이라서 공급이 조금만 줄어도 가격이 급등하는데 하반기에 본격적인 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과 재배 면적 1% 줄어드는 게 무슨 크게 영향이 있겠어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수요와 공급이 1%만 불균형해져도 가격은 확 뛰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또 하나 속보로 알려드릴 게 코스피에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너무 많이 이제 떨어져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생이 된 건데요. 코스피 200 선물이 5% 이상 급락을 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사이드카라는 거는 프로그램 매매 호가를 5분간 정지하는 걸 말하고요. 일반 주식 거래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 주식 거래가 좀 멈추는 게 이제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고 그것까지는 아직 안 갔고요. 일단 프로그램 매매 호가 5분간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코스피에서 발생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다만 증시 상황 다시 한번 보면은 코스피는 4.4% 빠지니까 아까 말씀드릴 때보다 더 빠지진 않았거든요. 2,355. 그래서 뭐 주식 현물이 5% 이상 빠지는 건 아니고요. 선물 시장이 먼저 더 많이 빠졌었다 해서 선물 시장 때문에 현물 시장까지 그러니까 선물 때문에 일반 주식 시장까지 흔들리는 거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 사이드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완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 경북 지역 산불 요것도 지금 뭐 완전히 다 진화된 것도 아닌데 대구 지역에서 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어요. 예, 어젠데요. 일요일에도 대구 북구 산불 현장에서 생산된 지 44년 된 진화헬기, 소방헬기 한 대가 추락하면서 70대 조종사 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지난달에도 경북 의성군에 번진 산불을 끄기 위해서 진화헬기가 출동했다 추락을 했는데요. 이때에도 70대 조종사 한 명이 사망을 했었습니다. 이 비슷한 사고가 연이어서 발생한 건데요. 네. 당시에도 약 30년 가까이 운항한 노후헬기였습니다. 이 오래된 진화헬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는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2022년 11월에도 강원도 양양에서 47년 된 헬기가 추락을 해서 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산림청이 보유한 진화헬기가 한 50대 정도 되는데 20년을 초과한 헬기 비율이 65%에 달합니다. 또 30년 이상 된 헬기도 25%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상북도나 대구 같은 지자체가 보유한 헬기 중에는요, 심지어 60년이 넘는 헬기도 있습니다. 이 정부 예산을 활용해서 노후화된 진화헬기를 순차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현재 소방헬기는 조종사 나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이 집중력과 체력이 필요한 만큼 네. 나이 제한이 필요하다라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강영현 기자에게 갑니다. 그 공공 배달 앱이 뭐 배민이나 요기요나 이런 데 좀 맞설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이들 이용을 하시면 좋을 텐데 이 공공 배달 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생겼어요. 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 배달 앱을 한 곳에 볼 수 있도록 공공 배달 통합 포털을 구축한 건데요. 네. 이제 전국에 흩어져 있는 공공 배달 앱을 한 곳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또 앱이 설치된 경우에 바로 실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공공 배달 앱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또 확인하고 비교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이제 한 달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서 정식 운영될 계획입니다. 현재 12개 시도 그리고 35개 시군구에서 12개사가 각각 공공 배달 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공공 배달 앱은 민간 배달 앱에 비해서 중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 또 광고 수수료도 없어서 소상공인들에게는 도움이 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소비자 인지도가 높지 않아서 음식점 주위에 이제 입점 그리고 소비자 이용률이 낮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외식업계에서도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이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 포털을 구축한 건데요. 이 통합 포털은 검색창에서 식품 산업 통계 정보 또는 더 외식을 검색하시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배달 시장이 좀 위축된 측면도 있잖아요. 배달앱들의 수익성도 좀 떨어지고 있다고요? 네, 1위 업체죠. 배달의 민족의 지난해 매출이 1년 사이에 27% 늘어난 4조 3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외주 용역비가 매출의 절반 이상인 2조 2천억 원으로 무려 70% 넘게 치솟으면서 매출 성장률이 크게 웃돌았기 때문인데 이 외주 용업 이라는 게 라이더 배달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또 영업 비용도 약 3조 7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가까이 늘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무료 배달 등으로 소비자가 유입되면서 매출은 8천억 원 가량 늘었지만 이제 관련 비용 또한 증가하면서 수익성은 크게 줄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네. 요기요도 마찬가지인데 지난해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 손실을 기록했고요. 이렇게 영업 비용이 늘어난 것은 이제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인데 최근에 배달앱 시장은 쿠팡이츠가 배민을 바짝 추격하면서 이강 체제를 굳혔습니다. 그러니까 625가 3위로 떨어졌는데요. 지난해 3월에 월간 이용자 수를 보면은 쿠팡이츠가 배민의 절반 수준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동안 배민은 지난 1년간 크게 변동이 없었는데 쿠팡이츠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건데 이 과정에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영업 비용을 많이 쓴 겁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배달앱 호황이 정점을 지났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미 성장세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출혈 경쟁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더 이상 수익성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거래액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수익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경쟁력을 가를 핵심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그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한 치킨 업체가 본사 차원에서 그 이중 가격제, 배달앱 전용 가격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가맹점주들이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2,000원씩 더 받아서 가맹점주들의 수익 완화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건데 이 치킨 한 2만 원짜리 하나 시키면 뭐 배달로 나가는 돈이 뭐 5,000원, 뭐 6,000원 이렇게 되니까 이 자영업자들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또 배달비 소비자가 내는 거랑 다르게 가맹점주가 또 내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배달 앱을 탈배달 앱 이렇게 하고 자체 앱으로 또 소비자들을 또 유인하는 그런 치킨 업체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약간 이 배달 앱들 그 수익 구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 들으면서 걱정되는 게 또 그걸 이유로 배달 요금 올리는 것 아닌가라는 또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이완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가 나라 이름인데 많은 분들이 이 나라 다녀오셨다라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아까 6536님도 작년에 여기 다녀왔어요. 우리나라 말이 더 많이 들려서 경기도 다낭시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계시는데 제주도 지역으로도 많이 좀 가셨으면 좋겠는데 제주도가
바가지 물가 잡기에 나섰다고요? 예, 제주도가 최근에 가성비 높은 제주 관광 만들기 민관 협의체를 출범을 시켰는데요. 이 협의체에는 숙박, 교통, 음식점, 관광지, 여행업, 골프장, 해수욕장 등 7개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SNS와 온라인 등에서 제주 여행 비용이 너무 비싸다라는 비판이 자주 나오면서 제주도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올해 1월과 2월에 제주도를 방문한 내 외국인 관광객이 1년 전과 비교해서 1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내국인 관광객만 놓고 보면 지난해 말에 한 6% 줄었는데요. 올해 2월에는 13%로 감소폭이 커졌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제주도를 찾는 내국인 숫자는 매년 평균 7%가량 줄고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가 제주도는 비싸다라는 인식 때문인데요. 네. 이 가장 대표적인 요리가 갈치구이입니다. 오죽하면 현재 제주도지사가 회의에서 네. 제주 갈치구이가 7만 원에서 10만 원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제주 관광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너무 비싼 외식 물가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했을 정도인데요. 또 최근에 제주도에서 벚꽃 축제가 열렸는데 네. 이 순대가 6개 들어간 순대볶음이 2만 5천 원에 판매되면서 또 온라인상에서 바가지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6줄이 아니고요? 예. 좀 해결책을 찾아야 될 텐데 물론 이제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다른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또 올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또 항변하실 수 있잖아요. 어떤 해결책이 나오고 있나요? 일단 전국 평균보다 비싸다고 평가를 받는 갈치, 삼겹살, 김치찌개, 짜장면, 칼국수 등 주요 외식 품목 가격을 개선을 하고요. 물론 이제 운송비가 많이 들긴 하지만 네. 갈치 같은 경우나 뭐 해산물 같은 경우에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좀 지적이 된 거고요. 또 가장 큰 불만 중 하나였던 게 최소 주문량을 2인분이 아닌 1인분도 시킬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 제주도 혼자 가면은 2인분부터 판매해서 못 가는 식당들도 많았었거든요. 또 음식점 외부에 대표 메뉴의 가격을 표시하고요. 저렴한 현지인 맛집 정보 제공도 관광객에게 앞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해결책을 잘 이행한 업소에게는요. 착한 가격 업소 추천, 인센티브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축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바가지 요금제 해결을 위해서는요. 이 참여하는 업체와 관할 지자체가 음식 가격을 사전에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약속을 했고요. 네. 또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를 운영을 해서 해당 참여 식당들이 견본 음식 이미지나 모형까지 두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혼란 방지를 위해서요. 또 관광업체들에게는 친절 교육 캠페인을 실시하고 이 관광 불편 신고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는 게 이번 협의체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은 참 많이 해도 여행 수지는 만년 적자 나라인데 국내 관광도 또 제주도 관광도 좀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신승호 님이 하늘이 파랗다고 주식시장도 파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보내주셨고 0330님 상호관세 때문에 오늘도 주식이 폭락입니다 라고 하면서 일단 경제상식 퀴즈도 맞춰주셨고요.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낙폭이 더 커졌네요. 5.7% 내린 2338 그리고 코스닥은 4% 이상으로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658까지 밀렸고요. 원달러 환율은 1469.7원까지 가네요. 거의 다시 1470원 근처까지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고 있고요. 원화가 더 많이 흔들린다라는 뜻이죠. 최근에 달러도 약세이긴 합니다만 원화가 더 약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 일단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말씀드려야죠. 나라 이름입니다. 이 증시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이 밀어붙이기 때문인데요. 나라별로 일단 다르죠. 우리나라는 25%, 일본은 24%, 유럽연합은 20%, 인도 26%, 중국은 34%,
그리고 이 나라에는 무려 46%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노동력이 저렴하고 또 품질은 괜찮게 잘 만들고 국민들도 성실하고 해서 이 나라에다가 생산 기지를 옮겨놓은 특히 우리나라 기업이 많은데요. 이 상호관세 부과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특히 이제 IT 기업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또 우려가 되는 그 지역입니다. 5737님은 러시아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러시아는 오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희한하게도 러시아에게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했죠. 희한합니다. 무슨 종전 협상 때문에 러시아에게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이해는 잘 안 갑니다만 김재희님 관세 정책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펭귄만 사는 섬에다가도 관세를 부과하더니 요즘 펭귄 볼 때마다 씁쓸합니다. 산업부 장관인가요? 미국에서 그 얘기를 하기는 했죠. 다른 나라들이 그 펭귄만 사는 섬을 우회할 수 있어서 그런 조치를 한다라고 또 해명을 하기는 했더라고요. 박준상님 택배기사입니다. 매일 잘 듣고 있다가 오늘은 왠지 얻어 걸릴 것 같아서 잠깐 정차 후에 글을 남깁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외쳐주셨네요. 택배기사님들도 많이 듣고 계시는데요. 이거 블루투스로 들으시는 분들은 또 배달하시면서도 들으실 수가 있겠죠. 감사합니다. 9180님은 박항서 감독이 축구 열풍으로 축구 대통령이 된 나라죠. 그 나라 아닌가요? 이렇게 정답 맞춰주셨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나라 세 글자 이름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난해 결혼을 한 커플이 22만 쌍으로 1년 전보다 15%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그런데 결혼식장 예약부터 예식 당일까지 예비 부부가 곤란을 겪는 일도 참 많은데요. 정부가 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할지도 같이 살펴보시죠. 슬기로운 법률생활 시간 법무법인 길도 윤예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예린 변호사입니다. 스드메라고 하잖아요. 네. 스튜디오 드레스메이커 어떻게 보면 이제 필수 코스인데 제도가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제 결혼식 준비 중에 힘들었다고 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행복하기만 해야 할 날에 업체와의 갈등 때문에 문제 있었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사례들을 다 수집을 해서 간담회 등을 통한 실태 조사의 결과로 결혼준비 대행업 표준 계약서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예비 부부들은 결혼준비 대행 업체와 패키지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때 뭐 개별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스드메 업체들의 이제 서비스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소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매우 많았습니다. 네. 앞으로는 서비스의 내용 및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표준 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추가 옵션이 발생하면서 붙었던 추가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에 다 상세하게 옵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적도록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격을 명확하게 기재해서 네. 최종 지불 금액이 얼마인지를 사전에 이게 알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보통 스드메 대행 업체에 지불하는 금액이 한 3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옵션 형태로 추가 금액이 평균 144만 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되는 걸로 실태가 조사되었어요. 와, 거의 옵션이 플러스 50%. 네, 애초 생각한 금액이 50%를 더 부담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 사실 근데 이 중에서는 일부 옵션은 사실상 필수적인 항목, 그러니까 온전한 스드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들에게 불만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필수적인 서비스는 뭐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이런 것들 기본 서비스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기본 옵션에 기본 서비스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추가 옵션으로 되어 있어서 추가 지출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다 미리 지정해놨고 또 이제 그 담당자 지정, 뭐 드레스 도우미 같은 이런 부분들도 그 비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는 이용자 요청에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업체들이 제공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비교 대상으로 눈에 띄는 거는 좀 낮게 해놓고 네. 옵션에 옵션으로 더 추가해놓고 이런 식으로 숨겨놨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제도가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네네. 또 하나
계약 좀 달라지거나 아니면 해지하려고 하면 위약금을 너무 과다하게 보는 경우도 네. 있지 않습니까? 환불 규정도 달라진다고요? 네, 일부 결혼 준비 대행 업체들은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뭐 이제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약관 조항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스드메 패키지 전체 가격의 20%를 위약금으로 한 뒤에 계약 해지 시에 실제 서비스가 되지 않았음에도 뭐 20% 위약금을 전체 다 돌려주지 않는다라고는 조항이 있다거나 이게 법상 정해진 청약 철회 가능 기간보다 짧은 기간에만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결혼 준비 대행 업체들은 이제 계약 체결 이후 서비스 개시 전과 후를 구분하여서 위약금 기준을 합리화하고 청약 철회 기간도 법에 부과하도록 약관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보통 계약일부터 실제 예시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돼서 뭐 파혼이라든가 일정 변경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위약금 부과 기준을 약관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또 업체 입장에서는 예약 다 해놓은 손님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또 곤란해지는 거잖아요. 네네. 소비자는 어느 선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사실 민법상 따져보면은 소비자 규칙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이제 대행업자가 이제 제휴업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액 전부를 이제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손해배상액을 따지기도 좀 어렵고 그러네요. 이 소액을 또 법원에서 일일이 따져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표준계약서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네. 이게 살펴보면요. 결혼 박람회장에서 계약서를 받은 뒤에 계약을 해지하려면은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마치 보험 상품처럼 네. 온라인으로 가입했을 때 7일 이내에는 철회할 수 있다. 또 이 날이 다 도과했다 하더라도 소비자의 책임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는 서비스 시행 전이면은 총 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네. 또 서비스 시행 후라면은 발생 비용과 잔여 금액의 10%를 빼고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서비스 시행은 단순히 이행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예식 장소라든가 스튜디오 업체 뭐 이런 것들 선정, 뭐 드레스 선정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진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끼워 팔기도 있습니다. 예식장이. 네. 저희 한복도 하셔야죠. 패백은 의무입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이건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식장 이용 표준 약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약관은 법은 아니고요. 예. 다수인을 상대로 이제 동종의 거래를 반복하는 경우에 그 거래를 위해서 미리 작성해 놓은 계약 조건을 의미합니다. 네. 대다수의 업체들이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계약하실 때 내가 계약하는 그 계약서와 약관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요 이제 표준 약관에서는요, 당연히 이제 부대시설 등 이용 강제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예식장 측은 그 예비 신랑 신부에게 뭐 식당이라든가 뭐 신랑 정장, 신부 드레스, 신부 화장, 사진, 비디오 촬영 이런 부대시설을 이제 부대시설 이용을 조건으로 예식장을 이용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 부대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식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예식 비용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신랑 신부님들은 예식장 업체에서 강요하는 서비스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거기에서 또 어떻게 저희 그러면 손님이 많아서요. 다른 손님하고 계약하기도 이럴 수도 있어서 이것도 좀 대응력이 있어야 될 텐데요. 또 하나가 결혼식에서 진짜 중요한 게 음식이잖아요. 손님 네. 접대 잘 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음식이 생각보다 너무 부실했다. 네. 계약할 때 처음에 맛보러 왔을 때랑 좀 다른 것 같다. 이거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까? 네, 일단은 예상보다 더 많은 하객이 방문해서 음식이 부족했다면서 예식장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서 일정 부분 환불을 요청했던 사례가 있었고 여기서 환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예비 신랑 신부께서 예상 인원을 230명, 최대 인원을 300명으로 정해서 계산을 했는데 네. 예식 당일에 예상 인원보다 많은 400명이 왔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이 추가금을 26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음식이 부족해서 하객들이 제대로 식사를 아이고야. 못하니까 이제 예비 신랑 신부 측에서 2차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예식장 측에서는 일부 음식은 좀 채웠으나 일부에 대해서는 또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한국소비자원은 그 예식장 대응이 있었다. 하지만 이게 부족했다라는 점을 인정해서 이제 추가 금액 260만 원의 전액이 아닌 50%는 예식장이 부담하고 50%는 이 예비 신랑 신부한테 돌려줘야 된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어떤 뭐 손해배상을 했다라기보다는
추가금을 냈던 것에 대해서 음식은 그만큼 따라오질 못했으니 일부를 돌려줘라 이런 네. 개념이었네요. 또 하나 그 결혼식 당일에 왜 네. 스냅 사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진 찍어주시는 분들. 근데 만약에 사진 작가가 안 온다거나 이때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최근에 결혼 앞둔 예비 부부들 사이에서 일명 사과폰 스냅이 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가의 전문가용 사진 카메라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휴대폰으로 결혼식 순간순간을 담고 결혼식 당일의 사진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품 가격은 대략 10에서 20만 원 정도이고 결혼식 당일에 사진 500장 그리고 60초 정도 되는 짧은 영상 스케치 받아서 바로 이제 신랑 신부들이 SNS에 올릴 수 있게. 비싼 장비로 촬영하는 게 아니라 조금 네. 더 저렴하게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그 당일에 받을 수 있는. 네네. 오. 그런데 이제 이 결혼식 사진 스냅이 유행하면서 네. 관련 사기도 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나 이렇게 알바 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일부 업체에서는 사진 관련 경험이 없는 아르바이트 형태로 이제 고용을 해서 결혼식에 투입을 하고 있어서 좀 네. 퀄리티가 낮은 뭐 이런 사진을 하기도 하는데 또 진짜 문제인 거는 결혼식 당일에 사진 작가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노쇼도 일어나고 있다는 이건 것입니다. 진짜 큰일이죠. 네, 일생이 한 번밖에 없는 그쵸. 결혼식 날 그 당일에 찍는 스냅 사진을 예약했는데 돈만 받고 안 찍어주는 일명 먹튀 당하면은 신랑 신부 마음은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또 예비 부부가 모인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 집계된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피해 금액이 약 11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업체들이 예약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 계약 시점에서 금액 100% 완납 안 하면은 예약 못 해요라고 해버리니까 예약금 그러니까 금액 다 주는데 이제 당일날 사진 경험이 없는 아르바이트생 투입되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돼 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당연히 뭐 민사적인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형사적인 사기 사건으로도 충분히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두 건이라면은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사건이 많으면 고의적으로 돈만 받고 사진은 찍어줄 의사가 없었다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예 고의적인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1, 2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네. 평생의 추억을 남겨야 하는 그 당일에 추억을 못 남기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가 결혼 이후에 결혼식장에서 뭔가 열심히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사진 작가가 실수로 메모리 카드를 삭제해가지고 사진이 날아갔습니다. 네. 아니면 사진 상태가 정말 엉망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진을 아예 못 받았다고 하면은 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인정된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근데 사진의 퀄리티가 좀 마음에 안 든다라는 문제 제기라면 사정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결혼식 사진의 퀄리티를 사진관이 제공을 했는데 소비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전에 계약 당시에 샘플로 제시한 사진보다 현저하게 퀄리티가 떨어지는 사진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 결혼할 때 결혼식 당일에 찍은 사진이 화질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거의 무슨 한 10만 화소 옛날 폰카로 찍은 것처럼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때 손해배상 소송은 못했네요. 제가 그때 너무 순진해가지고 옛날 얘기라. 지금이었으면 할 텐데 제가 또 하나. 도와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 미리 알아서야 됩니다. 이런 걸. 그래서 미리 알아둬야 돼요. 네네. 또 하나가 사진 저작권을 놓고도 이게 분쟁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원본 파일은 추가금 주셔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어떤 분쟁이냐면은 전문 사진관에서 촬영을 하고 보정은 조금 저렴한 보정 업체에 사진 후보정을 맡기는 사례들이 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일단 사진 촬영을 하면서 이제 계약을 할 때 결혼 사진 몇 장에 대해서 보정을 받기로 계약을 하는데 촬영을 하고 나면은 더 좀 좋은 사진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더 네. 많이 이제 선택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진을 받아서 추가로 보정을 해달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몇십 장이 되면은 이 추가 보정, 그러니까 사진을 추가 선택을 해서 추가 보정하는 비용이 100만 원 단위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비 부부들이 뭐 장당 5천 원 정도의 보정 비용을 받는 업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 보정 업체들에게 촬영 사진관들이 저작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촬영 업체들이 사진을 보정하려면 자신들의 허락을 받으라고 하면서 금원을 요구한 것인데요. 사진에 담긴 구도나
배경은 고유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상권은 찍힌 대상인 예비 예. 부부에게 있지만 이게 또 이제 사진을 찍은 이 사진사에게는 그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라고 하는 지방 법원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분쟁들이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초상권은 내 얼굴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거지만 그 사진을 찍은 저작권은 사진 작가나 그 업체에게 있다라는 네. 거. 그럼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원본 좀 돈을 주고 내가 받아야 하는 거네요. 네. 그런데 그 비용이 이제 만만치 않은 거죠. 장당 그렇죠. 몇만 원씩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앨범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원본 파일을 받을 땐 얼마예요? 분명히 또 미리 짚어보셔야 되는 거고요. 법무법인 길도 윤예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오늘 코스피가 미국발 관세전쟁 여파로 급락하며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일시 효력 정지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 사실상의 보호 관세 부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긴급 정책 간담회를 엽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선 경선을 위한 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추인하고 본격적인 대선 준비를 시작합니다.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을 공고할 전망입니다. 대선일은 6월 3일이 유력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방금 뉴스로 들으셨습니다만 다음 대통령 선거를 6월 3일로 잠정 결정했다는 소식, 그리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다는 소식 전달해 드렸습니다. 6월 3일. 자, 정부가 올해 청년 정책의 윤곽을 발표했습니다. 한 28조 원이 투입되는 굵직한 사업인데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그걸 또 잘 혜택을 받아야죠. 또 알아야 됩니다.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년 도약계좌 저희도 많이 전달해 드렸거든요. 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요거 혜택이 더 커집니까? 맞습니다. 올해 혜택이 정말 많이 강화가 됐고 예. 이제 이번 4월 안에 청년 도약계좌 가입자 200만 번째 주인공이 오. 나올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청년들이 이 청년 도약계좌에 가입을 했는데요. 네. 혹시 모르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청년 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저축한 금액 원금과 은행의 이자와 더불어서 또 여기에 정부의 기여금을 받는 상품인데요. 청년들의 목돈 마련 위해서 출시가 된 거고요.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 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70만 원 기준으로 5년간 꾸준히 적립을 하면 만기에 5천만 원 모을 수 있습니다. 라고 홍보를 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고요. 네.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올해부터는 혜택이 굉장히 크게 늘었는데 가장 반응이 좋았던 건 이 네. 정부에서 주는 기여금의 확대입니다. 얼마입니까? 원래는 최대 24,000원 월 기준이고요. 예. 24,000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33,000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매월 나라에서 33,000원을 준다. 꽂아준다. 그렇습니다. 붙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총 급여의 기준으로 좀 나눠보면 2,400만 원 이하의 급여자는 가입자는 월 70만 원씩 5년간 가입을 하면 4,200만 원의 원금을 납입을 해서 만기 때 최대 5,061만 원 가져갈 수 있고요. 네.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라면 만기 때 최대 4,981만 원, 총 급여액 4,8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4,956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도약을 돕기 위해서 나라가 기여해주는 돈을 조금씩 더 늘려준다라는 거. 맞습니다. 이것도 근데 이제 소득이 낮은 청년에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이 가는 그렇기는 거예요. 하죠. 네. 이게 또 이제 가입 조건이 좀 있죠. 맞습니다.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가입 대상자는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4세로 직전 과세 기간 총 급여가 7,500만 원 이하 이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종합소득 기준으로 따진다면 6,300만 원 이하인 거고요. 네. 그리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여야 되고 최근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청년들이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잘 버는 청년은 조금 이제 안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시중에 있는 예적금이랑 비교해 보면 금리는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이제 최근에 청년 도약계좌 가입자가 부쩍 늘어난 포인트인데요. 네. 그러니까 요즘 저금리 기조다 보니까 예적금 금리도 상당히 많이 내려갔잖아요. 근데 이 청년 도약계좌는 최대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9.54%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연. 맞습니다. 네. 네. 이자,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이제 모두 요거를 따졌을 때 일반 적금 가입했을 때랑 비교를 하면 요 정도 최대 최대 9.54%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고요. 비과세 혜택까지 다 합쳤을 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고금리다라고 해도 한 5%, 뭐 한 6% 이 정도만 돼도 아유, 꽤 쏠쏠한데. 감지덕지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우리가 요걸 다 따졌을 때 9%대의 효과라면 상당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 입장에서는 뭐 나라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 안 할 이유가 없는 맞습니다. 거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문턱이 있습니다. 그럼요. 납입 기간이 길다라는 게 약간 심리적인 문턱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 좀 네. 달라지죠. 그것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길어 제가 5년까지는 자신이 없거든요. 이렇게 되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많이들 포기를 했었는데 올해 초부터 이제 부쩍 가입자가 늘어난 거 바로 이 부분도 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네. 올해부터는 3년까지만 가입을 해도 비과세 혜택은 아예 그대로 받고요. 그리고 기여금도 그전에는 중도에 해지를 하면 아예 받을 수가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3년까지만 채워도 기여금 60%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 3년은 묵혀둘 수 있는 자금으로 이 청년 도약 계좌에 저축하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난 3년도 길어 한 1년 정도만 묵혀둘 때가 필요해라고 하신다면 청년 도약 계좌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 파킹 통장이나 단기 예금을 알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이 딱 신청 기간이에요. 매월 신청을 받고 있기는 한데 네. 4월 기준으로는 1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그 날짜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청 기간이 따로 있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매달 받기는 하는데 아하. 매월 초에 받는 거여가지고 기간을 딱 맞춰야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이 신청 기한이고 이달은 4월 11일까지. 맞습니다. 나흘 남았네요. 또 하나 청년들을 위한 주택 청약 통장도 따로 있죠. 맞습니다. 지난해 청년들에게 우대를 해주는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가입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 중에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이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월 납입 한도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금리 혜택이 일단 좋습니다. 네.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연 4.5%의 금리를 받을 수가 있는데 현재 일반 청약 통장이 최대 연 3.1%까지 금리가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랑 비교한다면 무려 연 1.4%나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상당히 금리 혜택이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연말정산 시에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40%까지 공대받을 수 있어서 네. 최대 120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 누리실 수 있고요. 근로소득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라면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까지도 챙길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물론 이제 청약 통장으로 이자를 500만 원까지 받는 일은 거의 없긴 합니다만 맞습니다. 일단 비과세 혜택이 있고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소득 공제도 된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챙겨서 받아야죠. 그럼요. 그 고민이 되는 지점이 그러면 일반 청약 통장이 있는데 이걸 청년 전용으로 바꿀 수 있나요? 이런 생각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전환 다행히도 가능합니다. 은행 지점에 방문하셔야 되고요. 방문할 때 직전 연도 소득 확인 증명서를 지침해서 방문을 해야 됩니다. 지침에서 연소득이 5천만 원 넘으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이걸 증빙을 해야 되니까요. 네. 기존의 납입 횟수와 기간은 그대로 인정받을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걱정하지 말고 조금 더 좋은 혜택으로 갈아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청년 주택 드림 그 청약 통장으로 대출도 받을 수 있다고. 이게 원래 있던 겁니까?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는 겁니다. 오. 얘기는 작년에도 있었는데 네. 올해 진짜 시작한다고 하고요. 청년들이 청약에 당첨이 된다고 해도 네. 자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막막하잖아요. 내가 청약 당첨되면 뭐 하나. 맞아요. 뭐
중도금 낼 돈이 없는데. 맞아요. 네, 네, 네.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청년 우대형 주택드림 청약 이 가입자가 청약에 만약에 당첨이 되면 최저 연 2.2%의 금리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 받을 수가 있고요.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원이고 만약 신혼부부라면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시중 대출 금리가 한 4%대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반 수준으로 대출 받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오. 요거 올해 안에는 무조건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나는 청약 가입하고 싶고 청약 통해 가지고 나 당첨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돈 때문에 부담돼서 나 신청 못했어 하시는 분들은 요거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대출 금리가 2.2%다. 네. 매력적인 거죠. 그럼요. 다만 연소도 5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네. 거. 일단 금융 혜택도 혜택인데 주택 공급 자체가 늘어야 뭔가 집을 청약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청년 정책 사업이 올해 28조 원으로 할당이 되면서 네. 마찬가지로 주거 분야의 지원도 늘어났습니다. 이 공공 분양주택과 공적 임대 등으로 11만 7천 호의 주택을 청년들에게 공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 방금 얘기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역시 이 지원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 국토교통부가 현재 매입 임대주택의 입주자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19세에서 39세의 청년이 신청할 수 있고요. 시세의 40%에서 50% 수준의 임차료를 내고 최대 10년간 살 수 있는 방식입니다. 요거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입주 순위 결정되는 거고요. 자세한 내용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공공분양주택 아기 있는 집의 기회가 더 커진다면서요. 맞습니다. 올해 부쩍 이 부분에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네. 앞으로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라면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일반 공급 물량 5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이를 낳으면 생애 한 차례까지만 허용이 됐던 특별 공급의 기회를 한 번 더 부여받게 되는 건데요. 2세 미만 자녀를 둔 신생아 가구는 뉴홈에서 기존의 특별 공급 외에도 일반 공급 물량 중에서 50%를 그리고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 물량의 5%를 먼저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민간 부분에서는 민간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기존의 18%였는데 23%로 확대되고요. 그리고 신생아 우선 공급의 비율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20%에서 35%로 늘어났습니다. 또 임차인도 혜택 늘어나니까요. 관심 있게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의 방향도 같이 읽어볼 수 있는 금융 혜택. 네.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더 밀리고 있네요. 코스피 코스닥 5.4% 또 4.5% 각각 밀리고 있고 아직은 바닥이 나오지 않고 더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분의 뷰가 좀 필요합니다. 2부에서 개미스쿨 시간에 홍춘욱 박사와 함께 혼돈의 증시 상황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죠.